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남도에서 우리말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이제 송강정철의 가사와 고산 윤선도의 시조에 대해서 그 면모와 더불어서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강 가사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송강정철은 4개의 가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풍부한 한시 작품 그리고 시조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일단 가사가 주목되어서 우리가 가사를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래 사진에는 이 성산별곡이 지어진 배경, 즉 누정이었죠. 이 시경정이라는 곳의 현판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비석 사진은 이 아래 시경정 올라가는 아래에 있는 시비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시비입니다. 이런 면모들을 주변에 가시면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일단 성산별곡은 서사에서 결사에 이르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를 꾸며놨습니다. 총 6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적 단락입니다. 그리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시간적 어떤 순차적이라고 하죠. 이런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밀함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성산별곡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강호의 전원 생활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풍류를 읊고 있습니다. 처음 지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말의 어감을 매우 잘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알고 있죠.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관서별곡이라는 기행가사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하게 되거든요. 이때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 정도 되겠죠. 이렇게 관찰사로 부임해서 그 기쁨의 심정,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강원도의 어떤 풍경,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좋은 어떤 아름다운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자신만의 어떤 고조된 정서들을 아주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아주 백미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관동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관료로서, 즉 강원도 관찰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포부 또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서 강원도민을 돌보게 하는 나의 님, 그러니까 영군이죠. 임금에 대한 어떤 사모의 정을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그것도 4단계 또는 4단락으로 나누어서 아주 적절하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은 2 작품입니다. 이 2 작품은 지금은 절창이라고 꼽고 있는 작품들이죠. 삼이인곡과 그 다음에 속미인곡입니다. 자, 미인곡인데요. 미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사미인곡. 이 사미인곡으로도 다 미인에 대한 어떤 연모의 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곧바로 이어서 지은 작품이 속미인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송강에게서는 임금이 되겠죠.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그리고 나서 더 속갯말을 더 풀어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사미인곡은 서사부터 시작해서 춘, 하, 추, 동의 각 계절의 온을 담습니다. 여기서 온은 소온이라기보다는 내가 임금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원통함, 비통함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아주 매끄럽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자신이 임과 이별을 한 어떤 여인의 입장을 빌어서 자신의 처지를 아주 핍진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작품을 평가할 때 충신 연주 가사의 백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속미인곡도 충신 연주 가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 작품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는 없기에 후대 학자들은 이 2 작품을 양미인곡이다, 전후미인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속미인곡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인곡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나 추동 사시의 질서를 순차에 따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서 버림받은 작자의 입장, 즉 송강 자신의 입장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애롭게 된 여인의 처지에 비유한 충신 연주 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송미인곡은 상미인곡과는 달리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갑과 을려, 갑녀, 을려라는 두 여인을 등장시켜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풀어간다는 점에서 대화체 가사의 또 백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강 가사의 전체적인 의의와 이상을 살펴보자면요. 종래, 그러니까 송강이 가사를 짓기 이전에 한자투 시의 형태를 탈피했다. 즉 이전에 보였던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든가 이서의 낙지가 이런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흔히 사용됐던 한자투의 시어들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고 있었다. 물론 100% 탈피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우리말을 구사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아주 운율을 아주 정형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강 가사의 전체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는 아주 호탕하고도 비장한 시풍을 보인다. 특히 관동별곡이라든가 성산별곡이 이런 류의 어떤 맛을 풍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들어서 송강의 가사가 바로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당대 문인이죠. 당대의 대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 김만중은 서포만필이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송강 가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강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은 곧 동방의 이소다. 동방의 이소다라는 말은요. 이 이소는 초나라의 구론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아첨하는 무리들이 임금의 밝음을 가리게 한다.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비통하다, 분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 빗대어서 송강의 작품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을 언급을 하고 나서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세 편뿐이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송강 가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 편 중에서도 특히 하나를 꼽자면 송미인곡이 매우 훌륭하다, 더욱 훌륭하다라고 또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감동별곡과 삼이인곡이 한자어를 빌어와서 그 모양만 꾸렸을 따름이지만 송미인곡에 이르면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우리말로 노래를 구사하는 그런 작품이 된다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강 가사는 이 단 4개의 가사 작품만으로도 우리 가사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을 만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산 윤선도 시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시조의 어떤 면모와 그다음에 그 시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면 고산 윤선도는요. 생애 통틀어서 총 75수의 시조를 남깁니다. 그래서 견해요부터 우후요, 어부사시사, 산중신곡 물론 이 산중신곡 내에 오우가가라는 작품이 들어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말년에 오면 몽처녀라는 작품을 짓게 됩니다. 말년에 다시 벼슬로 나가서 벼슬을 수행하지 못하고 잠깐 대기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한 그 작품이 바로 몽처녀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연곡과 파연곡은 잔치를 시작하고 잔치를 끝마칠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연곡과 파연곡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의 작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견해요부터 몽초녀까지 75수의 시조 작품을 지으면서 이 작품들 몇몇에는 고산 윤선도의 생애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큰 배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이 중심이 된 배경이 있고요. 하나는 바다가 중심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산이 중심이 된 그런 작품을 쓰고 또 그런 생활을 할 때
산중신곡이나 산중속신곡류의 작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이때 자신은 고산이라는 호를 붙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뭐 애로운 산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본인이 버림받아서 애롭다라기보다는 세계와 또는 세상과 약간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모로서의 외로운 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길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 바다 중심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조 작품들, 즉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들, 절창들이 이 시기에 탄생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또 자신이 스스로 해용이다, 바다의 늙은이 뭐 이런 의미의 해용이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와 작품의 두 배경을 연결지켜서 볼 수 있는 것도 고산시조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산시조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우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산이 배경이 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42년 그의 나이 약 56세 무렵에 해남 금세동이라는 공간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우가는 다섯 친구를 논한 다섯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섯 친구가 실제로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기탁한 대표적인 삶을 다섯 가지를 골라서 친구로 삼고 이에 대한 그 특성들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 돌 또는 수, 석, 송, 죽, 월 이 다섯 가지 자연물의 특질들을 인간의 품성에 빗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오우가를 노래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오우가라는 연시조가 총 5수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6수로 된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물, 돌, 솔, 대, 달 이 5개의 자연물들을 노래하기 이전에 이 자연물들을 내가 왜 노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서장격인 시족 한 수까지 포함해서 총 6수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자면 오우가는 5 자연물들의 특질을 들어서 자연에 대한 영물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기존에 있던 어떤 우가, 무슨 우가, 오우가, 사우가 같은 작품들과는 달리 새로운 참신성을 느끼게 하는 아주 뛰어난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재에 대한 작시의 묘사가 순차적인 질서를 보이고 있어요. 육지, 물에서부터 육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공간적 질서를 보이면서도 단순한 그런 단순성을 탈피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작품의 구도가 매우 치밀하다. 짧은 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도 자체가 매우 치밀해서 굉장히 뛰어난 문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산시조를 시조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어부사시사입니다. 어부사시사. 자, 나때에서 보면 어부의 사시사철에 관련된 노래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가 65세 무렵 보길도 부용동에서 생활을 할 때 제작된 작품입니다. 총 40수로 되어 있는 긴 연시조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서 각 계절마다 총 10수씩 따로 제작을 하고 이걸 모아서 40수의 긴 연시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어부사시사는 4계절을 제재로 해서 각 수마다 여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여음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음구마저도 의미 없는 그런 소리를 집어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 여음은 각각 배를 띄어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배 띄어라, 돛 따라라, 돛 내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전에도 어부사의 전통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의 어부사를 이어받았는데 당시 주민들이 이렇게 고려 후기 때 전해져 오는 그런 어부가를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노래로 우리말로 재밌게 노래를 지어서 우리 놀아보자, 노래해보자 라는 의도하에서 이 어부사시사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부가류의 노래들과는 달리 이 어부사시사는 우리말을 새롭게 썼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오우가와 더불어서 윤선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부사시사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산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자연의 사랑과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이분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배와 은거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하러 나가거나 임금 곁에서 직접 보살핀 경험보다는 낙향해서 또는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그 자신의 경험 또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제 드디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제작된 작품들이 바로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후가도 그랬었고 어부사시서 또한 마찬가지의 경지에서 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산 윤선도의 시조를 말할 때 우리 시조문학의 백미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첫 번째 공간은 고산 윤선도가 시를 짓거나 또는 자연을 누리기 때 그 중에 어떤 사상적 어떤 사색이 필요할 때 혼자만 있고 싶은 그런 사색의 공간이 필요할 때 사용되었던 동천석실이라는 곳입니다. 보길도의 가장 높은 암벽 위에 세워진 아주 조그만한 정자 같은 건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앞에 돌 두 개는 이곳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져오거나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도르래 돌이라는 것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 돌 두 개의 돌 사이에 어떤 나무를 걸쳐 놓고 그 아래 줄을 늘어뜨려서 밑에서 식사를 올려보내거나 위에서 다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천석실 바로 앞부분에 이 두 개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남 시당과 그리고 송강정철의 가사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분은 조선의 3대 시가인 중에 두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송강정철, 고산 윤선도 그리고 누계 박일로 이렇게 조선의 3대 시가인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분이 각각의 장르에서 가사와 시조의 장르에서 각각 백미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호남 문학의 전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남도에서 우리말로 노래하다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